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 4분 나오셨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좀 총평부터 해볼까요? 불상사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시민들의 예. 그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정말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그랬죠. 최근에는 뭐 태극기 쪽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그 초대형 규모의 집회에서 한 건의 불상사도 없었다. 예. 저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도 칭찬하고 싶고 예. 촛불 시민도 칭찬하고 싶고 예. 실제로 그 주변의 지하철을 가보면 말이죠. 그 아주 자연스럽게 태극기 든 분은 그 탄핵도 그 팻말 든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무런 뭐 그런 긴장감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예. 확실히 이제는 우리 사회의 그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다. 예.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숫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촛불 집회 어제도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거의 90만 명 이상이 지금 모이다 그러죠. 예. 뭐 그 정도 된다고 뭐 규모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양쪽에 그 규모를 더 늘리라고 우리가 뭐 촉구하는 듯한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예.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100만이 됐든 50만이 됐든. 예. 저는 방금 정공기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려됐던 것이 막판에 혹시 이게 충돌이 나지 않을까. 지난번 3월 1일 날 정말 저 걱정했습니다. 그날은. 예.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총동원력이 내려진 것이고 예. 저도 그날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양쪽으로 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말도 조금 험한 말들이 말도 그러니까 뭐 예. 피 얘기가 막 나오고 이래서 야 이거 정말 충돌돼 버리면은 이거는 어느 쪽 유분리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느냐. 예. 그렇게 지금 명예롭게 나름대로 촛불을 이렇게 이어오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은 또 비가 왔습니다. 그랬죠, 저녁에. 그나마 정리가 잘 됐는데 또 어제 이제 사실 마지막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그나마 지금 또 보니까 경찰에 또 철통 경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양쪽으로 차벽을 막아가지고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 그래서 제가 예. 그 경찰 차벽을 지나가서 건너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막고 있다가 길을 터주더라고요. 아. 경찰이 길을 터줘. 갈 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건너가야 된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갈 사람은 가고 나머지 시위대를 막고 이런 걸 볼 때 경찰도 그렇고 태극기라든지 촛불 양쪽에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그러면 이 대목만은 정말로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규모의 인원이 양쪽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도 오늘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특별한 일은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 찬성 쪽의 입장에서는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지만 헌재 심판 날까지도 계속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까? 예, 지금 10일이나 13일로 예정이 되어 예. 있는데 가장 유력한 날짜는 10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는 탄핵 직전까지 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이 헌법 심판의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집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이 순간에도 헌법재판관들 8인 중에서 6인이 지금 출근을 해서 기록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국민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지금까지의 어떤 집회보다 이 지금 일주일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헌재에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하얀 이제 줄이 경찰차입니다, 이게. 예, 양쪽으로는 버스가 막아야 하는 경찰 상황. 차벽입니다, 저게. 예. 저게 뭔가 궁금한 사람도 많은데 경찰들이 이렇게 양쪽을 막아서 예. 시민들끼리 충돌이 없도록 또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저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마 이제 집회나 시위가 이제 선고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이제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고조가 될 텐데요. 예.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돌이 우려가 됐던 부분은 아마도 태극기 집회가 집회를 끝나고 돌아가는 과정에 촛불 집회는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 교차해서 사람들이 조금 섞이는 그 과정을 가장 우려했었는데요. 예. 아까 뭐 정문기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수단이나 이런 곳에서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이나 또 서로에 대한 어떤 좀 폭력적인 언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자제됐다는 점에서 예. 앞으로의 향후의 어떤 집회나 이런 부분도 역시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종구 실장님, 뭐 네. 물론 집회에 참석하는 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 행위 자체일 수도 있는데 헌재 뭔가 여론을 전달하고 싶다. 근데 헌재 재판관들은 어느 정도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된 상황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겠죠. 지금은 이제 사실 여부, 사실 네. 관계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평결문을 쓰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루에 뭐 한 6시간, 7시간 또는 10시간 이렇게 토론을 할 줄 알았는데, 적게는 1시간, 뭐 많게는 한 뭐 서너 시간, 이 정도의 어떤 시간으로 토론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런 걸 보면 앞으로도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예. 헌재 재판관들이 그 판결문을 쓰면서 어떤 기준을 마련했다. 그렇죠. 틀거리를 예, 마련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중대한 사유. 예, 대통령을 파면시킨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중대한 어떤 영향, 앞으로의 어떤 전국이나 혹은 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지난번에 틀거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예. 그 틀거리에 맞춰서 이번 건을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더 쉽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그러니까 좀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예상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예. 이정구 실장께서 지금 굉장히 쉽게 얘기하시는데 이번에는 뭐 그 안건도 13건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한 대 묶어가지고 지금 올렸는데 그거 다 보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85시간 85시간의 그 재판을 했습니다. 거기 속기록이 3,000쪽이에요. 예. 그것을 뭐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의 그 예를 비추어서 쉽게 진행할 거다. 그건 너무 쉽게 보시는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일주일이 될지 저는 뭐 열흘이 될지 또는 뭐 더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태극기 집회 나온 분들의 얘기가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예. 왜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고 거기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봐야 될 사안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속기록만 3,000쪽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봐야 될 게 많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 절차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절차를 좀 설명드리면 아까 이종근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시간이 좀 촉박한 거 아니냐, 평의 절차가 짧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 어떤 제출된 어떤 기록 자체가 일반적인 책의 그런 어떤 양식이 아닙니다. 포인트 자체가 12포인트고 줄 간격이 한 230포인트여서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양을 A4 그냥 10포인트짜리로 하게 되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일단 저희가 평상적으로 보는 문서보다는 굉장히 훨씬 더 크군요. 양이 적지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증거 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증거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이 평의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미 헌법 재판관들이 증거 조사를 하는 단계 변론 절차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 해놓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제 지금 이 2주라는 어떤 평의 기간이 짧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제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재판관들이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쟁점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숙고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증거 기록을 볼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은 좀 우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예. 그러니까 글자 포인트가 커가지고 뭐 3,000쪽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되면 1,000쪽 아닙니까? 예. 1,000페이지를 아주 정밀하게 검토하려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우병우 수석이 자기 조사 진술서 말이죠. 그거 5시간 동안 읽어보고 도장 찍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의 탄핵을 하는 이런 중대한 과정이 예. 어떤 특정인의 퇴임에 맞춰서 또는 증인을 빨리 기각시키고 이런 의심을 살 만한 과정이 헌재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헌재가 성급하고 좀 빠른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정말 간단치 않은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도 뭐 출근을 대부분 재판관들이 출근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보고요. 탄핵 집회 때 좀 집회 참가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요. 좀 직접 좀 보고 오겠습니다. 탄핵은 범죄예요, 범죄. 범죄에 대해서는 오직 처벌만 있는 겁니다. 중남도지사, 이 사람 돈을 얼마 먹었는지 아십니까? 삼성에서만 30억 받아먹고 다른 언론에서 67억을 받아먹은 거 인터넷 들어가면 지금도 다 나와 있어요. 어제도 집회가 진행된 이종우 실장님 최근 돼서 탄핵 반대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각하 얘기가 나옵니다. 각하. 그렇습니다. 이제 각하를 주장하고 있죠. 자,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각하가 되려면 예. 8명 중에 5명이 각하를 결정을 해야 각하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8명 중에 5명이 각하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각하를 지금 주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각보다 훨씬 더 편하다. 그러니까 그 결정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기각이나 인용은 양쪽 편 중에 하나를 들어줘야 돼요. 예. 예를 들어 태극기 집회 편을 들어준다 이제 결과적으로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예. 결과적으로 또는 촛불 집회 측을 들어준다든지 인용이나 결정은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죠. 각하라는 건 처음부터 국회에서부터 잘못됐다. 이를테면 다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 13개의 항에 대해서 따로따로 묻지 않고 전체로 물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는 1번 항은 내가 이건 탄핵감인데 2번 항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전체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사실상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게 그러므로 이제 섞어치기죠. 각하다. 그게 김평우 이제 변호사가 일명 얘기한. 섞어치기인데 그러므로 현재 재판관들한테 사실 부담이 덜 수 있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넘어오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예. 각하라는 건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현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기 전에 판단 자체를 유보하고 되돌려서 국회에서 다시 제대로 절차를 밟아와라. 예. 라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각하의 결정을 내려주면 예.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각이 거기서 1명에서 2명만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3명만, 되는 예를 거죠? 들어서 예. 3명 중에 1명이라도 각하가 나오고 2사람이 기각이면 예.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범규 변호사 같은 분이 이런 계속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는 명분도 명분이지만 헌법재판관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충분히 보이죠. 그 안에서. 예. 이런 답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저는요 예. 그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거 뭐 이제 결과가 나오면 따라야 되는 건 온 국민의 그 책무인데 예. 각하라고 주장하는 그 태극 집회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거는 또 너무 지나치다. 예. 이분들이 왜 각하를 들고 나온 말이죠? 헌재에 들고 갈 때 그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죠. 우리 법률가도 계시지만 국회에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워낙 실수를 하고 미우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탄핵의 대열에 동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안 하고 탄핵을 했는데 지금 저 자유한국당에는 탄핵에 찬성하고 지금 저 탈당하는 사람들이 30몇 명이 되는 거 보면은 그때 얼마나 좀 약간은 성급한 예. 약간은 그 감정적인 모습의 그 국회 탄핵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우리 앵커 말씀하신 섞어치기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김평호 변호사가 지금 말을 좀 과격하게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섞어찌개는 여러 가지 해석의 그 헌재에서는 뭐 그것 괜찮다고 그랬지만 예.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대통령 탄핵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 대리인들이 신청한 증인을 무더기로 기각을 시킨 거예요. 예. 많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판단이 이정미 권한대행 입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는요 고을 원님이 재판을 할 때도 정말 그 억울한 사람 없도록 예. 하나하나 다 들어줬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3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하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꼼수를 부린다, 네. 뭐 피해가려고 그런다 이런 시각은 또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행위 자체가 정치적 행위 아닌가요? 지금 집회. 뭐 모든 게 다 집회 정치적 행위죠. 사실은 이제 정치적이라고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4대 2대2 기각설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탄핵 반대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사실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 앵커께서 이게 과연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사안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크게 논쟁이 되지가 않는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발언 자체를 법리적으로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집회 광장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선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뭐 각하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국회가 탄핵 속추한 의결을 했을 때 이것을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예. 국회에서 일단은 이 사안을 조사하느냐 조사하지 않는 것은 재량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량 사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량의 여지 내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 과연 조사를 필요성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 지금 국회에 넘어온 사안 내용 자체가 이미 이거는 조사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가 된 사안이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된 사안을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탄핵 사유 13건이 이제 하나하나 의결된 것이 아니라 다 모아서서 섞어찌기 형식으로 이렇게 의결되었다, 가결되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이미 2004년도에 헌재에서 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이번에도 역시
시작을 하기 전에도 양측 국회 측이나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서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하나 이렇게 가결을 하는 게 국회에서 가결을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그중에 하나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전부 다 반대표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지금 섞어찌개 형식으로 전부 다 13개의 사유를 모아서 투표를 한 것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 유리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인을 무더기로 기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증인 숫자를 그 피청구인 측에서 증인 숫자 신청한 걸 보니까 82%를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무더기 기각했다라는 어떤 증인들을 보게 되면 정말 엉터리,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증인들을 기각한 겁니다. 예컨대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나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을 기존에 했던 헌법재판관들의 법률 지식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예. 이런 사람들의 어떤 증인을 신청하니까 당연히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황당하니까 당연히 무더기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는 아니겠죠. 대표적인 예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법률적인 걸 보더라도 예. 사실상 이유가 되지 않는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이 봤을 땐 이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무더기 그 증인을 엉터리 증인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률가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많이 만나 뵈는 요즘 그 변호사님들은 약간 감정적인 엉터리 증인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이제 신청한 증인들이 필요 없는 증인이고 어이없는 엉터리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박한철 전 대법관이 엉터리 증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재판관들의 법률 지식을 시험하겠다라고 하면서 박한철 소장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학계의 교수들을 불러서 검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재판관들을 시험 본다고 하니까 그게 엉터리 제가 조금 더 증인이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약자는 대통령 대리인단 아닙니까? 그러면 원의 없이 한번 증인들 다 불러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묻고 하는 그런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비법률가인 제가 보기에는 이정민 권한대행이 너무 성급하게 증인 기각을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쉽고 그럼 제가 우리 김 변호사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모든 헌재의 어떤 시각에는 법률적인 논쟁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이 근데 됩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출연한 어떤 변호사님은 그동안에 2달 내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다가 최근에는 입장을 바꾼 분도 계시거든요. 세월호 7시간은 탄핵에서는 조금 벗어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박사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대통령 탄핵 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몰상식과 궤변이 넘치고 있는지를 저는 실감을 합니다. 탄핵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우리 주변에서 일고 있는 다양한 논쟁,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일고 있는 법리 논쟁도 국민적인 상식의 눈높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저는 바깥에서 나가서 광장에서 하는 얘기는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그에는 흥분된 목소리, 대중 앞에서 촛불을 불고 또는 태극기를 불고 피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는 않지만은 그런 그냥 요논외라 하겠습니다. 거기서 쏟아내는 그냥 발설을 생각하고 그러나 대통령의 대리인단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도 특검에서 하는 발언들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거는 국민의 상식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되나 싶은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 각하 문제도 각하 문제는 국회에서 13개, 15개, 20개 안건을 일괄적으로 하든 한 개를 하든 그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대목입니다. 정치행위예요. 어디가 유불리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문제가 없다 얘기했습니다. 법무부도 받아줬습니다. 헌재도 받아줬어요.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제기해요. 물론죄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대통령 대리인단위가 뭐든지 하나 물고 늘어져서 이걸 가지고 비판을 가지고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으면 전략이 있지만은 논평은 어떻게 해야 되죠? 논평은? 이미 다 문제가 됐던 거예요. 처음에도 헌법재판관의 대리인단 거의 문제 제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눈높이에서 논평하는 것이 상식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김평우 대리인단 등록해가지고 헌재에서 하는 발언들 봐보세요. 이게 법리 싸움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법리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발언합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이분들이 뭉쳐가지고 또 정당을 만든다 그래요? 무슨 새누리당? 준엄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을 양쪽을 똑같은 논리로 보는 것을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병폐가 이번 탄핵정을 통해서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 어쩌면은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큰 물길로 저는 나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별로 걱정도 안 해도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박 교수님이 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예, 좋은 말씀 하시고 광장에서의 그 뭐 과잉된 발언은 뭐 충분히 용납할 수 있고 헌재에서의 여러 가지 그 변론 충분히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17명인데 17명 모두가 저렇게 과격 발언을 하고 지나친 발언을 한 사람은 아니다. 이걸 말해요. 그 중에 한 두어 분이 그 원로 법조인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뭐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다만 김평호 변호사도 1시간 40분에 걸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 70분 정도는 정말 우리 그 원로 법조인이 그 전개하는 여러 가지 그 헌법 그 재판 과정에 대한 견해, 식견인 견해를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다만 네, 예. 이분이 이제 그 과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게 매를 맞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헌재에서까지 논쟁을 벌이고 국민 감정이 벌어지고 광장에서 대치 전선이 벌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정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으로 가져갔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 헌재로 가져가게 돼 있는데 네. 뭐 선진국은 바로 저 국회에서 결정하면 끝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보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초창기에 본인이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해가지고 내가 저 국회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 하면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했지. 그 정치권이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야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나라가 불안하고 지금 대치 상태가 되니까 대통령 4월에 퇴진 발표하고 6월 달에 선거해라. 이거 했죠. 예.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 조기 퇴진하겠다. 정치권에서 합의를 모아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정치권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보다 위에 있는 게 정치거든요. 법은 원칙만 가냐 부냐 인용이냐 기각이만 나오는데 정치는 여기서 협상과 타협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치권들이 이렇게 헌재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광장에서의 문제를 야기시킨 그런 주범은 정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금 다 다른 네. 의견인데 좀 이 정치의 몫을 재판부로 가져간 것은 아니고요. 우리 법에 대통령 탄핵 문제는 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한 거죠. 헌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진국은 정치에서만 끝내지 않고요. 탄핵이 대통령 중심제 탄핵이 있는 선진국 미국입니다. 미국은 하원에서 결정하면 미국도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니, 지식이 예. 상원에서 하죠. 법원에 안 아니, 가져가고 상원에서 법원 결정을 안 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안 받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의회에서 아니, 상원에서 과정이 결정해요. 있는데 하원에서 투표를 하고 알겠습니다. 상원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하는 그러니까 상원이 우리 그건 헌법재판소 그걸로 역할을 하죠. 대법원 예, 판결이 예, 없습니까? 없어요. 예. 상원에서 어쨌거나 지금 절차가 헌재 심판 선고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 예, 얘기는 예. 좀 지난 얘기고 이종구 씨 어제 집회 탄핵 반대 집회에서 예. 좀 특이한 장면이 박근영 씨가 물론 뭐 그렇죠.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들은 계속 해왔지만 그렇죠. 직접 집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박근영 씨 물론 최근에 들어서 예. 뭐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언니는 죄가 없다. 언니라고 표현 안 하시죠. 형님이라고 표현하시죠. 예. 또 특이하게. 그래서 형님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탄핵 받을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직접 이 현장, 탄핵 네. 반대 현장에 집회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또 이렇게 눈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어떤 이 심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뭐냐면 아니 이렇게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은 가까이에 안 두고 예. 하필이면은 뭐 최순실 같은 사람을 가까이 둬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고 이 박근영 씨나 혹은 박지만 씨를 좀 불쌍하게 쳐다볼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구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얽힌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단 뭐 접어두고 자신이 직접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관성 있는 모습이었느냐라는 건 좀 의문이 가요. 왜냐하면 신동욱 총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그랬죠. 특검에도 예, 뭐 이렇게 예. 출두를 했잖아요. 특검에 출두를 하고 특검에 예. 출두한 이유가 사실은 뭐 그 최태민 씨에 대한 어떤 증언 이런 예. 증언들 때문에 사실 출두를 했습니다. 출두하는 장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뭐 박 대통령만 옹호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일관성 있게 박 대통령을 옹호했느냐 이 부부가 예. 그런 건 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저께는 마지막 집회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나왔다고 뭐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론이 조금 그쪽 탄핵 반대하는 여론이 조금 늘어났다 이런 걸 또 반영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신동욱 총재 같은 경우에 저희 MBN 뉴스와이드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대기실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인척 관계에 있다라는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옹호하고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그런데 또 본인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이 공화당 총재라고 하는 공당의 어떤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하. 그런 어떤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 사안 자체를 헌법과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내가 옹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어려운 마음에 비판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공인과 있었습니다. 사인의 사인에서 입장에서 갈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은 저기에 나온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정말 더욱 더 고민해서 사실은 광장에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박근령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게 네. 이분은 좀 특수한 관계 있잖아요. 박 대통령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 뭐 여러분 다 좋습니다. 언니를 위해서 뭐 나와주는 거는 동생으로서 있다 치더라도 나와서 하는 발언은 팩트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박 대통령은 전혀 잘못한 게 지금 없습니까? 박 대통령이 하야라고 국민들이 촉을 오고 있는 건 다 그냥 바보들입니까? 두 번째, 블랙리스트 정책 노선에 따라서 안 맞는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게 대통령의 역할 맞습니까? 그다음에 최순실은 옷 심부름을 도와준 사람이 불가하다.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난 나와서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자신 없으면 오히려 언니를 위해서 저 나왔다. 언니는 정말 고생했다든지 등등해서 뭔가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그런 발언을 해야 될 텐데 예. 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나왔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거는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지가 하던 행보 자체는 뭡니까 그러면 또? 예. 이런 측면에서는 마지막까지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 일단 대통령의 그 최후 진술이었나요?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이네요. 박근영 예. 얘기한 거는요. 예. 그 신동욱 총재는 정말 그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그 우리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동생으로서 뭐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 혈연이니까요. 예, 한 가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박 교수님과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게 블랙리스트 발언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역대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다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걸 문서로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지시를 하고 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재판을 하고 있고 예. 그 이전 정부에서도 다 머릿속에 다 있었죠. 또는 메모 형식으로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언론계, 뭐 문화계, 뭐 경제계 해가지고 다 그 우리 뭐 친정부, 뭐 반정부 해가지고 다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해요. 아니,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확인이 일단 아니 우리가 예. 그 상식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그럼 먼저 예, 말씀하시고 예. 모든 의심될 만한 상황들이 막 널려 있을 때 가장 그 기초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예. 역대 정부에서 뭐 친정부 인사, 반정부 인사 가르지 않고 이렇게 정치한 정부는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그거는 그럼- 인정해 주셔야 될 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그게 과연 역대 정부에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논리적으로는 반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역대 정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역대 정부에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그렇다고 판단을 해보면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헌법에 굉장히 중대한 위반이고 그냥 일반의 어떤 개인의 어떤 생명권이라든가 재산을 침해하는 걸 넘어서서 정신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 예. 과거에 있었던 어떤 피장파장 이런 뭐 과거에 역대 정부도 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은 근데 정권을 잡은 말이죠.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 세력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세력이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뭐 호감 프로감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다만 만일에 박근혜 정부가 이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정말 정교하게 찍어서 뭐 예산 지원을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이런 식의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상식으로 비춰볼 때 역대 정부에서도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 말씀을 여쭙고 박근혜 정부는 공과가 있죠. 공과가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있는데 정부가 블랙리스트와 관련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 블랙리스트는 이전 정권에서 다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전 정권에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다 김대중 정부 다 지나오면서 제가 정신적인 또는 그 정교화되지 문서화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다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박근혜 정부만 없기를 바라는 것은 무슨 천사와 같은 어떤 그런 정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지금 아니, 마무리할까요? 잠깐만. 정치는 현실인데 왜 아니, 자꾸 정 교수님. 이거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황적으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얘기죠. 예.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아니 그것도 재판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리스트 재판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리스트에 있는지 여부도요. 예. 그렇죠. 재판 해. 아니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 자기한테 저 불리한 그런 그 행동을 많이 한 뭐 문화예술이 있었다고 그 의도적으로 저 배제했다. 이거 재판을 해봐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판 해봐야 되는데 예, 예. 그동안에 리스트가 나온 거 아직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리스트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리스트가 나온 것도 안 보셨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언론에 보니까요. 그 블랙리스트가 뭐 몇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아니 10,00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 다 합치면 10,000명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래서 그건 아니죠. 그 문서 자체가 얼마나 저는 그 엉성한지를 알 수 있는 그 반증이기도 하고 예. 그거를 공무원들이 그 작성했다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아니, 마무리할게요. 블랙리스트를 만들려면 정교하게 만들어야죠. 저 마음에 안 드니까 찍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정말 한 몇백 명 해가지고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블랙리스트가 그렇게 많으리라고 상상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아까 새누리당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종근 시장님, 네네. 이 새누리당 당명을 네. 확보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박사모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이 단체인 박사모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정하자 하고 임명진 위원장 지도부에 이제 건의를 했는데 그 임명진 위원장이 그거를 일축을 했어요. 그건 당론으로 정할 수 없다. 일부 의원의 의견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사모가 자유한국당에는 더 이상 기댈 게 없다.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면서 그렇다면 새누리당 당명을 같이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면서 새누리당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당을 만들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촛불 집회가 아니죠. 태극기 집회의 민심을 당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미인데 아까 박 교수님이 사실 이거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도리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집회가 불복을 해서 계속 토요일마다 앞으로 만약 인용이 됐을 경우 불복해서 광장에 나오는 이보다 차라리 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서 떳떳하게 난 탄핵 기각이 옳다. 근데 인용이면 난 그걸 아직도 반대한다라든지 이런 진짜 정당한 양성화된 그런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데. 그냥 정치적 결사체를.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판단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 그러면 뭐 이렇게 당을 뭐 만들어주는 것에 뭐 동의하고 옳지 않으면 그 당은 사실 사라질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그 정당이 아니라 하나의 결사체로 계속 뭐 태극기를 계속 들겠다. 이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대목에 결과적으로 저는 정치적으로 정당을 만들고 집회를 하는 거는 옳다고 봐요. 저는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태극기에서 탄기국이라고 얘기하는 태극기를 들고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는 순수성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 사람들 앞으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탄기국에서 정당을 만든다고 신고를 해버렸다고 얘기하면은 그 순수성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 그 정치행위 하는 거지, 그 정당 만들라고?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저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정치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행위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정치를 대표적으로 희화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저들의 순수성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정광영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한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인원, 그리고 우리가 소리쳤을 때 들릴 수 있는 함성, 그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지 않던 하나는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새누리당 당명을 확보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태극기를 무시한다면, 이 결집된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그날로 문 닫을 것입니다. 정 교수님, 왜 이렇게 새누리당 당명에 애착을 갖느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만든 당명이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요즘 이름도 바꿔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우기에 나선 그런 그 과정들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초창기에 그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지우기 작업에 앞장섰고 그 친박 핵심들 쫓아내기에 또
작업을 했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친박 박사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 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그 당연히 저 새누리당이라는 그런 그 이전에 그 향수의 그 브랜드를 간직하고 싶어하는 게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 저는 박 교수님 말도 맞고 우리 시장 말도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뭐 정광용 저분을 보면 그래도 그 일편담신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하면서 뭐 이렇게 들판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당으로 들어가서 뭐 저 정치계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 그 태극기 집회를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가보면 탄핵 반대만 있는 그 사람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지도부는 주로 탄핵 반대고 예. 또 주변에 많이 떨어져 보면은 정말 나는 대통령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촛불 그 집회에 나오는 얘기가 너무 과격하고 예. 또 일부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해서 나는 우리나라의 안보가 걱정이 돼서 나왔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분들이 이제 정치계로 가면 또 자연스럽게 나눠지고 뭐 예.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특검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언론에서 서서히 좀 특검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김남국 변호사 이 네. 내용부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최순실 씨 공소장을 보도한 언론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대통령 얘기가 나온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실제 뭐 12월에 최순실 씨가 이미 기소되었을 때 예. 그 공소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최순실 씨한테 제기된 어떤 기소 내용은 범죄 사실은 전부 다 최순실 씨가 혼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소 사실 하나하나에 주어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붙여 넣으면 전부 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예. 아마도 특검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려해서 공소장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공소장 내용은 향후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핵심적인 내용을 공동 운영했다고 봤어요. 특검에서는 이 재단들을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운영했다. 네, 우리들 정황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경제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의 이익으로 공유해왔다. 예. 그 이익의 최근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르재단과 K재단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봤더니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서 안종범 경제수석이 사실상의 진짜 조직이라든지 예. 돈을 땡기는 돈을 그러니까 이거 받는 이 과정에 전체적으로 다 개입을 했다. 그 개입한 거는 대통령의 지시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재단을 사실상 주인 역할을 했고 최순실 씨가 그 관리를 다 한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미르재단과 K재단을 다 공동 관리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정황도 만약에 특검 얘기하는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운영해 왔다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돈을 모아서 했던 전반적인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박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부의 관계자들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두 재단을 통합해서 박 대통령이 이사장이나 또는 그 책임자가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적으로 볼 때 이 재단은 결국은 최순실, 박 대통령 두 사람이 예. 소유주다, 주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운영까지 같이 했다. 일단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게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우선 K스포츠 미르재단을 누가 주도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검찰 수사하고 특검 수사하고 좀 다릅니다. 검찰 수사는 최순실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대통령이 그 기업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 걸로 돼 있고 특검에서는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이렇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앞으로 밝혀져야 될 문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공동체 지갑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사익을 챙겼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 대통령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 그 K스포츠 미르재단 문화융성 체육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뭐 좋은 일이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갑을 같이 썼다는 데에서는 대통령이 뭐 정식으로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 특검이 너무 그 앞서간 그런 그 혐의를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제가 생각해도 부자간에도 지갑은 공유하지 않는데 예. 너무 쉽게 접근하는 면이 없잖아 있고요. 저는 그래서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의 이 비리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사실은 탄핵의 핵심인데 특검이 대면 조사를 못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핵심을 파헤칠 생각을 안 하고 국영수 중에 영수가 중요한데 영수를 공부를 할 생각을 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진 겁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블랙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이거 한풀이 잘 됐다 해가지고 한 열흘, 뭐 보름 이상을
블랙리스트 수사하느라고 허비를 했고요. 예. 세월호 가지고 또 뭐 그냥 의사들 그 조사하고 불러다가 또 조사하고 했는데 결국 이 잔가지 블랙리스트하고 세월호 조사하다가 가장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과연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삼성하고 SK 불러다가 협박해가지고 돈을 챙겼느냐.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런 데에 예. 대해서 특검은 굉장히 이번 그 수사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확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어버리면 논평이나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누가 주도를 했느냐,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을 누가 주도를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끝난 부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나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이미 본인의 법정, 최순실 씨의 법정과 헌재에서 다 이야기를 한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시를 받았고 K스포츠 재단과 이사나 이런 임명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의 이사장과 사무총장도 역시 최순실 씨의 지시, 안종범 수석의 지시를 공동으로 받아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경련 부회장도 역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동일한 이야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정경련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개입을 하지 말라, 그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진술을 위증을 해달라는 부탁, 청와대 청탁까지 받았다라는 그런 진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조사가 왜 안 됐느냐와 관련해서도 네. 이제 여러 가지 이미 특검에서 말했지만 아니 근데 청와대의 핵심은 그게 관여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게 없다는 거죠.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사적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지금 대국민 담화부터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 게 선이었다. 예. 나는 이제 좋은 뜻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선이냐 아니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대기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강요죄의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목적으로 정말 문화융성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강요, 본인의 어떤 직위나 이런 어떤 힘을 이용해서 대기업의 강제로 돈을 거둔 것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이게 지금 명백한 중대한 불법이고 법률 위반이고 이게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미 다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강변하고 있고 예.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대기업이 청문회 과정에서 다 이야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아니 제가 문제가 드는 있다라는 의문은 사실관계. 잠깐만요.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대통령도 이익을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뇌물죄 같은 경우에 제3자 뇌물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익을 향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익을 향유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순실이라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한 그 관계를 경제 입증해야 되는 공정죄는 거잖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만요. 예. 제3자한테 뇌물을 받았다라는 그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공동체라는 그 법률적인 요건이 필요가 없고요. 예. 다만 그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아니요. 그 경제 공동체가 제가 필요가 없는 아니, 거죠. 반론을 좀 이종국을 예. 아니, 그게 원래 검찰 특수본이 제3자 뇌물 공여죄로 가다가 사실은 그걸 확실하게 그렇죠. 못하고 이제 예. 그 저기로 했어요. 강요죄하고 직권남용죄로만 공범을 했어요. 자, 특검으로 넘어와서는 특검은 두 가지 다 갑니다. 그러니까 뇌물죄와 제3자 뇌물 공여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제3자 뇌물 공여죄에 대한 부분인데 문제는 뇌물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특검은 지금 그 공소장에 뇌물죄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특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삼성동 땅 같은 경우도 예. 사실 박 대통령이 직접 이 집을 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계약한 것이 아니라 최순득 씨가 계약을 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상 박 대통령의 어떤 경제적인 이 행위가 드러나질 않는다. 거의 최 씨 일가와 함께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비추어 봐서 뇌물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 지금 예.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게 삼성동 사저 같은데 예를 든 거죠. 예. 제가 좀 이런 말씀- 것들이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이 그 법률가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아주 말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특검의 그 입장, 특검의 어떤 그 혐의 내용을 그 진실인 양, 팩트인 양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 특수본하고 특검하고 K스포츠 미르재단의 그 원인 보는 게 다르잖아요. 특수본에서는 최순실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특검 하나 더 나가가지고
박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그 뇌물죄까지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지갑 경제 공동체 이것까지 그 했는데 그 입증할 만한 그 예를 그 증례를 저 삼성동 자택을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건 그거고 그렇죠. 내일 근거를 제시하겠죠 특검에서. 근데 예. 삼성동 자택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밀어 넣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제 비법률가인 저한테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우리가 지금 다시 또 검찰로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특검의 모든 그 입장을 그 바로 이게 뭐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중에 저는 블랙리스트하고 세월호 같은 경우는 탄핵이 안 됐을 경우에 그 탄핵 사유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이거 저 진실이냐 얘기했던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참 주목이 됩니다. 예, 아무튼 뭐 결과 재판까지 뭐 봐야 된다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삼성동 사저하고 옷값 문제거든요. 그렇죠. 옷값, 그러니까 옷값이라든지 또 병원비. 의료, 예. 의료 관련돼서 또 뭐 이거는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97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할 때 선거운동 비용 또 등록 나왔잖아요. 등록 예, 관련해서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두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의 최태민과의 관계, 예. 그다음에 그 딸들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돈의 양쪽 관계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발언들을 볼 때는 살상행적으로 공동체로 운영해 왔다. 예. 그 탄수적인 대표적인 것이 뭐 삼성동동 문제라든지 또는 의료 문제라든지 뭐 등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특검에서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도 경제공동체로 봐요. 그러나 이거는 판단할 문제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의 결론과 무관하게 또 삼성에서는 미러와 KG대에 놓은 데를 강요죄라 그랬잖아요. 강요. 예. 그런데 그 강요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가문에서 받은 이익이 많잖아요. 그 이익과 만약 관련해가지고 또 박 대통령이 그 주변의 인사들을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데리고 가고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또 이득을 준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관계를 볼 때는 제3자 뇌물죄는 저는 거의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그런 정황이 있으면은 당연히 제3자 뇌물죄뿐만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예. 이거는 앞으로 파악할 문제지만은 그런 정황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예, 예. 근데 삼자 뇌물죄도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K스포츠 미르 재단과 관련해서 최순실이 그 이익을 취했는지도 지금 그 재판이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자 뇌물죄도 그 앞으로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쉽지는 않다. 예. 저도 뭐 최순실이 뭐 믿기는 마찬가지인데 예. 그 삼성동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예. 특검이 지금 삼성동 그 자택을 최순실이 그 뭐 사줬다. 최순실과 이제 최순실 어머니. 어머니 사실상 네. 사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대신 있습니다. 계약을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그 보면요. 이 뭐 저 그 주변에 뭐 이렇게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면 최순실한테 얘기해서 그 은행 계좌이체라든가 또는 현금으로 그 주고 중개소 가가지고 계약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예. 그런 과정도 충분히 우리가 그 해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지갑 공동체, 경대 공동체를 너무 처음에 쉽사리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예. 여러 가지 증거가 안 나오니까 예. 그 이전에 20년 전에 삼성동 자택의 계약건 가지고 지금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데 이것도 특검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저는 특검이 굉장히 고생하고 뭐 하여튼 국민의 지지를 얻고 일을 한다는 걸 아는데 예. 좀 더 하려면 제대로 해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대면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예. 대면 조사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당신 그 삼성동 자택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예. 계좌 이체한 거냐 아니면 그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준 거냐 아니면 그럼 정 교수님이 대면 조사를 특검이 안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못한 거죠, 못한 거죠. 왜 못했다고 보시는 하라고 하시죠 그랬어요. 그건 왜 따지면 뭐 못했다고 끝이 없는데 그러니까 왜 일단 못한 거 못했다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특검의 수사 의지하고 이제 그 예를 드셔가지고 그렇죠. 못한 건데 그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저는요 사실은 예.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별수사본부 우리 박영수 특검이 훌륭한 그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온 국민이 실망해서 우리 지난해 11월 달하고 12월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대통령을 좋아하던 사람들마저도 저 충격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온 나라가 이제 좌절돼 있을 때 예. 특검을 우리가 발족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K스포츠 비리 재단이라는 이런 큰 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초창기부터 다 예. 계획을 짜가지고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이거 저 제대로 못하다가 뭐 블랙리스트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하고 말이죠. 예. 치가 다 꽂힌 거예요.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이종구 씨 원래요 최순실 씨 이 문제가 됐을 때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도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박영수 특검이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그랬죠. 뉘앙스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게 어떤 게 반증이냐면 박영수 특검의 첫 번째 말이 나는 유사 종교 그 수사를 해본 사람이다. 예, 예, 이 말이 뭐냐면 최태민 씨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고 최태민 씨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건 사실은 재산 문제였거든요. 최태민 씨가 그렇게 동원해서 재산을 형성시켜서 최 씨 일가한테 넘겼고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최 씨 일가가 지금까지 호가호위하는 배경이 됐다. 예. 또 그거를 잡아내서 최순실 씨를 사실은 압박하려고 했던 것이죠. 재산 문제가 사실은 최순실 씨한테 가장 큰 사실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최순실 씨한테 질문을 여러 다른 거로 해도 꿈쩍도 안 하다가 딱 두 가지 질문에서 반응이 팍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딸. 예. 왜 그 국회의원들이 저 구치소 가서 딸 얘기를 했더니 딱 멘틀이 무너지고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특검이 다른 질문에는 다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당신의 재산 관련해서 얘기를 딱 시작하자마자 그건 아무것도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걸 지키려고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특검이 저도 아까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는 저희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그 재산 문제는 사실은 제대로 했어야 됐다. 예. 그러니까 좀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지금 90년도 초부터 사실 이 최순실 씨가 만든 독일 회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은 뭐 럭셔리 뭐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누구죠? 남편인 정윤혜 씨를 만나기 전부터 예. 프랑크푸르트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 터를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 정윤혜 씨와 결혼한 이후에도 한 서너 개의 회사가 계속 만들어져요. 얀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수출입 회사도 있고 그런데 그 회사들은 대부분 지금 보면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정황상 그때부터 최태민 씨로부터 받은 돈들의 또 일부가 계속 해외 도피 자금으로 쓰인 예. 게 아니냐. 해외 불법 자금으로 그렇게 유입한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정황은 계속 언론들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문제는 그거를 구술들은 많은데 이번에 특검이 그걸 꿰질 못했다. 꿰서 딱 이렇게 구슬의 서말이라도 꿰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예. 그게 검찰로 미뤄진 게 굉장히 아쉬운. 그러니까 지금 나온 보도로는 확실하게 추징 보전 이거 말고는 없는 이게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차명 계좌에 뭐 최순실 씨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검찰에서 그냥 추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재산 자체가 범죄로 인해서 수익된 것이다라는 예, 것에 예.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최순실 씨가 이룬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쌓은 재산도 있지만 또 과거에 이제 90년대 중반 초중반부터 최태민 씨의 어떤 재산을 또 물려받은 어떤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최순실 씨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이게 딱 범죄 수익이다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집중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했긴 했지만 예. 워낙 또 과거의 일이고 또 이거 자체 이 뭐 범죄 수익이란 어떤 범죄 수익이다라고 하면 또 어떠한 범죄인지 이 범죄에 대한 어떤 상당성도 입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까지 수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이거는 이번에 어렵고요. 생각입니다. 예. 다음 정부 들었으면 최순실법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특별법 만들어야 가는 부족한 건 지금으로서 어렵고요. 예. 특별법을 만들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대로 그냥 넘어갑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봐보세요. 확인된 재산이 200억대입니다. 최순실 씨 228억이라고 개인 그러죠. 실것만. 확인된 것만. 일가의 재산이 2천억 원대인데요. 예. 확실한 거는 최태민 씨가 1970년대에는 너무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다 상여도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뭘 해서 2천억대를 모았을까요? 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번 기회에 지금 정부는 못하고 시간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정당하게 대차서 받은 건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예. 그렇지 않고 외국으로 나간 돈, 국내에서 범죄로 수익한 돈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럼 철저하게 이번에 그 관련돼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건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뭐 박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번에 특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사를 해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를 박영수 특검이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걸 약간 예견을 했는데 박영수 특검이 출범할 때 사무실에서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 앞에 있는 상태에서 스탠딩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 재산을 최태민 목사까지 올려가지고 한번 파악해보겠다. 저는 그 순간 70일 수사를 하는 특검의 그것도 특별 검사가 저렇게 광범위하게 옛날 문제까지 올려서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저는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야 예. 다를까 본인 입장에서 이거 해결 못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박 교수처럼 법 얘기는 안 하고 우리 특검 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중수부 옛날에 그 중수부를 다시 그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방법은 뭐 앞으로 여야 어느 정권이 들어서 마련해야 되고요. 예. 다만 특별검사들이 국민들이 가장 그 정말 알고 싶어하는 문제를 뭔가 수사해주길 바랬는데 예. 의혹이 넘치다 보니 저는 의혹이 넘친 걸 봅니다. 나머지 격가지에 너무 몰두하느라고 예. 진작 중요한 걸 많이 놓쳤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 오찬 간담회조차도 중수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수부 권위적이라고 해서 없애자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예, 특검에 예. 의해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예. 아니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게 이 시드머니 종잣돈이라는 게 혹시 정부의 돈을 가져다가 최태민 씨라든가 최순실 씨 일가 그 돈으로 해가지고 강남에 재산을 불린 거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죠. 세 가지의 이 근거로 봅니다.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최태민 씨가 지금과 똑같이 뭐 새마음 봉사대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구국 선교단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기업으로부터 당시 지금 다 사라진 기업들입니다만 예.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들을 시드머니로 했다는 설 하나. 예. 두 번째는 유경재단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부터 최태민 씨가 유경재단에 개입을 해서 유경재단과 그렇죠. 관련된 이권들을 챙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은 박근영 씨와 싸우게 되죠. 이 최태민 씨와 이쪽 그 박근혜 이사장 쪽과 그다음에 그걸 다시 전복하려는 박근영 씨와 그다음에 당시의 남편이 아닌 사무총장이었던 신동욱 씨 이렇게 예. 해서 싸우게 되는데 어쨌든 왜 싸우냐 사실은 이권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경재단의 어마어마한 이권 뭐 소년세계라든 이런 책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 말씀하셨던 세 번째 부분 정부의 어떤 그런 돈들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빼돌려서 또 시드머니로 했을까 예. 이 세 가지에 대한 추론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 예. 일단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김 변호사님 새마음봉사단이 네. 78년도에 경기도에 안양에서 산 땅을 자기네들이 되팔았다는 건가요? 가졌다가 그거를 수천 명한테 뭐 되팔아가지고 거기서 예. 수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새마음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대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단의 재산이라든가 기금들이 있을 텐데 재단이 해산된 뒤에 이 재산이 어디로 왔는지에 대해서 행방이 묘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부분도 사실상 있어야 되는데 워낙 오래된 어떤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K하고 미르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도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도 과거로 돌아가 보면 비슷한 겁니다. 예. 이 새마음봉사단도 새마음봉사단의 대기업들한테 위임장, 뭐 위촉장을 보낸다고 하면 그 위촉장 자체가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촉장을 대기업에서 위촉장을 받으면 돈을 내는 구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업들한테 좋은 일을 한다라는 목적으로 기금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또 사업을 하청을 주는 다른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 다른 회사를 통해서 돈을 빼먹는 구조였기 때문에 예. 역시나 어떤 과거의 새마음봉사단이나 이런 어떤 과거의 재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그 역사가 구조, 예. 되풀이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왜 삼성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해서 이 삼성의 어떤 민원을 들어준다. 이것이 대가성이다라는 지금 그 뭐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 새마음봉사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당시 영예 박근혜 씨가 김정년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네. 저 A사, B사, 건설사가 있는데 이 회사 좀 민원 좀 들어달라. 그러니까 김정년 비서실장이 이거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예. 최태민 씨가 관련돼 있는 새마음봉사대에 돈을 낸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의 민원을 뭘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분명 그냥 돈만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각 기업들이 전부 다 나 뭐 해달라. 그러면 최태민 씨가 그럴 영향력이 없으니까 다 대통령의 딸 박근혜 씨를 팔아서 그 기업들의 돈을 이렇게 모금을 한 거니까 예. 박근영 씨가 그렇게 민원을 했다라는 김정일 비서실장 회고인데 이런 것들이 다 역사가 되풀이되는 듯한 그런 거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특검까지 출범해가지고 저 고리를 제대로 못 밝혀낼 것 같다는 좀 예감이 들어가지고 조금 암울한 건데 글쎄요 검찰로 가게 돼도 검찰이 저 부분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쉽지가 않고요. 저 부분과 관련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사건에 맞는 특별법을 관련해서 각 팀에 이를테면은 국세청도 봐야 되잖아요. 또 공정위도 오고 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거의 정보가 다 저것이 20년 전, 거의 30년 전 얘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려고 얘기하면 저는 광범위한 특별수사본부가 흐려지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다음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저걸 특별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지금에 있는 검찰 가지고는 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태민 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박영수 특검은 조사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네, 의혹은 있었는데 못하는 거죠. 의혹은 있겠죠. 제가 만약에 특별수사라고 아니라 하더라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분위기길래 감자 팔다가 돈을 그렇게 모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압구정동 아파트를 팔아서 매덕을 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박 대통령하고도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안 나오고 어떤 분이 궁금하잖아요. 시사사진 보니까 지금 뭐 2천억대 그러는데 뭘 돈 벌었지? 그리고 왜 그 조안에 있는 권력들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지? 궁금하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중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손을 못 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끝난 것 같고 다음 정부 들어서면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거는 최순실 씨를 정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와 관련돼 있는 다른 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끝까지 이 부정한 돈이라고 얘기하면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을 한다라고 하는 선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이종근 씨, 박영수 특검이 뭐 최순실 씨에 대해서 조사한 장면도 뭐 봤을 테고 여러 자료도 많이 봤을 텐데 규정을 내린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겁니다. 그 특검, 검찰이라면 이 세상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그렇겠죠. 다 보겠죠. 그리고 별의별 범죄자부터 다 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것 때문에 뭘 했구나. 그러니까 검찰들은 별의별 사람들 다 보니까 세계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검찰 입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A, B, C라서 D라는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죠. 지금 그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특검, 검찰의 수사를 뭐 그렇게 이 체포영장까지 구치소에 있는데 체포영장까지 해서 데리고 와서 그리고 묵비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을까요? 아니, 대기업 총수도 뭐 12시간 뭐 수사를 받고 자기가 얘기할 거 다 하고 돌아오는데 이 최고 권력자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최순실 씨는 묵비권을 계속 행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저렇게 특검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죠. 왜? 가장 권력자 옆에 있으면서도 가장 안 알려진 존재. 그러면서도 자신도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존재. 근데 들여다보면 굉장히 또 과시욕구는 많아요. 그랬죠. 보면은 갑질도 뭐 그냥 그렇죠. 온갖 갑질을 다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갑질을 다 한다는 건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갑질하는 이유는 딱 자신의 존재를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바로 갑질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갑질을 계속 한다는 건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데 사실은 인정 못 받잖아요. 왜? 비선이니까. 그런 어떤 좀 복잡한 그런 사람이랄까요? 그러니까 검찰에 봤을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저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받은 스트레스 생각하면 정말 엄청 어떻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지난 하반기부터 우울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남녀노소 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정확히 밝혀서 물어야 되는데 제가 또 박영수 특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런 얘기를 왜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다. 6일날 그 정확한 기자회견 밝히고 그 뒤에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판사는 그 판결문으로 얘기를 하고 검사는 뭘로 얘기합니까? 공소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소장 수사 잘해가지고 최순실이 이러저러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형을 구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수사 제대로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하고 가깝고도 너무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론
그 박영수 특검이 그 기자들, 언론인들의 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런 보충 설명을 한 걸로 이해를 됩니다만은 예. 온 국민들이 지금 최순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 스트레스, 분노 이런 걸 생각하면 말 하나하나를 다 그 신중하게 아끼고 다듬어 가지고 공소장에서 좀 제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 8명이 지금 남아서 지금 공소장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공소장에서 최순실의 그 어떤 죄가 있다면 예. 확실하게 물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저 듭니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 교수님. 지금 여론전, 그러니까 특검이 브리핑 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론전 성격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좀 지적하신 거죠. 뭐 그 지금 태극 집회도 있고 예. 뭐 촛불 집회도 있으니까 탄핵을 앞두고 있고 예. 그래서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여론전을 벌인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박영수 특검이 조금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저런 그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지금 공소장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최순실이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그 벌을 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될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김 변호사는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최순실 씨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검찰에서 지금까지 특검에서 지금까지 수사를 했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피의자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수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어떤 피의자나 저희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예. 변론을 하다 보면 뭐 범죄 혐의 사실이 한 8가지다라고 하면 그 범죄 8가지 혐의 사실 자체를 전부 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어떤 내밀어진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부인하다가도 나중에는 이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인데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진술, 심지어는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뭐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워낙 명백한 증거들이 뭐 특검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죠. 대리인단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이런 행동들을. 그래서 그렇죠.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예. 뭐, 특검에 대한 위헌 주장은 사실 이것도 좀 뒤늦게 제기가 돼서, 어쨌든 내용인지 이겁니다. 뭐냐면, 특검이 보통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안이니까 특검법도 예.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는데, 이번에는 야당의 추천만으로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참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었어요. 그런 적 있었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동수 추천으로 하자라고 극구 주장을 했다가 어쨌든 그 당시 분위기가 뭐 여당 쪽에서 무엇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야당 그 추천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거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위헌이다. 왜 그 한쪽의 정파의 추천만으로 이루어졌느냐, 특검이.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만약에 이것도 사실 이 문제 제기가 타당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 특검의 조사는 우리가 이러이러함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예. 라고 시작을 하던가. 헌재하고 비슷해요. 헌재 그렇죠. 지금 대리인단하고. 그렇죠. 예. 이 대리인단의 뒤늦은 어떤 각하 요구도 저는 뭐 일정 정도 타당한 지적도 있다고 봐요.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죠. 절차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양쪽 다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여서 그 수사에 응하고 그 재판에 응했다면 그러면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때 이 문제를 되돌리려는 그런 움직임은 사실은 그것 역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왜 뒤늦게 자꾸 이러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그 대통령 그 측에서는 그 변호인단이 꾸려지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최순실의 농단, 예.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뭐 이런 게 그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온 국민들이 분노에 휩싸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 지지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조차도 배신당했다. 이런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누가 변호할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그 대리인단이 꾸려지고 그 최종까지 김평우 변호사 들어간 것도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쭉 살펴보니까 그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특검에 그런 뭐 최순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왜 오창간담에서 나오느냐. 6일날 공식 기자회견이 있는데 예. 그 우리 정치부자 오래 해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오창간담이라는 게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저 밥 먹기는 그렇고 좀 더 내용을 좀 알리고 리크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오찬간담회 기자회견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저렇게 특별검사로서는 조금 가벼울 수 있는 얘기를 흘렸다. 그래서 여론전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맞습니다. 지금 그 특별검사 임명에 관련돼서 지금 뒤늦게 위헌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예. 하여튼 뭐든지 분리하면은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반 무슨 뭐 평론의 수준을 넘어서서요. 예. 법률가들의 얘기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그 법률가들의 무게가 저는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정치학자로서 법률 평가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내용을 잘.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대리하는 그 법률가들의 차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 한번 봐보세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죠?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게 왜 위헌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위헌이 아니죠. 예. 또 그러면 왜 야당이 추천했느냐는 이번의 사건은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예.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추천해버리면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빼고 야당이 두 개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양쪽에서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국민의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위를 임명한 거예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내곡동 사적 문제와 관련해서 이 내용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를 여당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그 수사처럼 하겠습니까? 그런 국민의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나마 그때가 좀 성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와가지고 또 위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법률가들이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법률가들이 정말 올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김 변호사님까지 얘기하시고 예, 사실은 저도 이 이야기 그대로 똑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라서 예. 사실은 짧게 말씀드리면 특검의 한계라고 지적된 것들이 사실상 뭐 특검이 뭐 수사를 하는데 결과물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대부분이 여당 추천,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를 입맛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했기 때문인데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 대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기 때문에 여당 추천의 특별검사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여당도 다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준 사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경재 변호사가 한 이유는 결국에는 조금 시간을 끌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순실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집중심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심리를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이게 과연 이 법률 자체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조금 판단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게 아무리 그 대상 자체가 안 된다, 명확하다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했다는 어떤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볼 수가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재판부가 이것을 또 거부 결정을 한다 그러면 또 그거 자체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재판부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어떤 것들을 포석에 둔 발언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김 변호사께서 잘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법률가들, 이 변호사들, 대리인단들은 뭐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 보수받고 대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야당 추천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발언하는 거는 뭐 충분히 들어줄 수 있다 생각되고 예. 다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불복의 문화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다 국회에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헌법에 그러면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우리 사회처럼 간통죄라든가 여러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와서 이렇게 치열한 정말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데 저는 헌재에 이렇게 불복의 과정이 자꾸 진행되는 게 과연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거냐. 예. 사법제도도 저는 한번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리인단 이종구 시장님, 대리인단이 동영상 하나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동영상이었는데 네. 오히려 좀 논란을 또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 쪽 이 팟캐스트 신의 한수라는 팟캐스트에 예. 올라갔어요. 이 신혜식 씨가 하는 팟캐스트인데 여기에 모 기자가 인터넷 기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예. 띄운 겁니다. 엄청나게 이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수 쪽 분들한테는
맞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그날 중대본에 네. 가는, 그러니까 세월호 그날이죠. 세월호 그날, 당일날 중대본에 늦게 갔다. 이게 예. 뭐냐면 중대본 앞에 지금 나오는 영상이 이 영상의 네. 내용 처음에 이제 주장한 내용은 이겁니다. 중대본 앞에 차가 돌진을 해서 이 차를 치우고 뭐 수습을 하느라고 대통령이 중대본에 가는 시간이 늦어졌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인단 측이 뒤늦게 이제 인터넷에 이미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래 보수 쪽에서는 이미 화제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걸 빨리 증거로 제출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면서 대리인단 측이 뒤늦게 이 동영상을 이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자료로 제출을 예. 했는데 사실 아쉬운 건 이거죠.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사실 이거를 뭐 확인하고 안 하고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리인단 측은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아, 이날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사실 무슨 일이었냐 하면 그게 아니라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예. 그걸 견인해서 이 치우는 그런 어떤 일이었지, 뭐 차가 돌진을 하고 그런 어떤 이 퍼포먼스가 그런 어떤 사건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렇게 크게 뭐 지체할 만큼의 그런 어떤 시간을 요하지 않았다.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증언을 그렇게 다 했고요. 예. 경찰들도 그래서 사실상 대리인단체 그걸 또 수정을 하는 그런 아니, 해프닝이 근데 벌어졌습니다. 뭐 이 실장께서 너무 그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 상황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은 지금 탄핵의 중요한 그 사안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오전서부터 2시 50분까지는 많이 지금 해명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해명이 된 것 같은데 뭐 설명이 된 것 같은데 2시 50분에 청와대에 올라간 최종 보고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 구조됐다는 거 잘못된 보고입니다. 왜 대통령이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려고 결심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머리를 한 20분 했다 그러고 그 상황이 저게 벌어진 저게 한 3시 15분쯤으로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지금 정부 청사 수사본부죠. 예. 그걸로 가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지금 뭐 경호실하고 다 이제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저런 그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고인 것이냐, 대통령의 가는 거를 미룰 정도의 사고인 것이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아니, 사고는 사고죠. 뭐 사건인지 사고인지 뭐 예. 누가 돌진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돌진한 그게 중요한 게 거하고 그냥 차가 정지해 있는 거하고는 아니, 예. 중앙구조본부 그 청사 앞에 예. 저렇게 차가 고장이 났는지 예. 누가 쳐박았는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온 공무원들이 다 밀고 있잖아요. 그런 예. 상황에서 대통령이 출동하기 위해서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체가 뭐 1시간이 됐다, 2시간이 됐다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와대 출입기자들 다 아실 거예요. 경호실에 또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죠. 예. 그 2시간이 좀 비었는데 저 상황으로 더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일부에서는 저 말도 안 되는 거 왜 뒤늦게 제기하느냐. 뒤늦게 발견됐으니까 뒤늦게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 MBN에서 갑자기 나오라고 그럴 때 교통사고가 있다. 뭐 지하철 늦어진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런 식으로 저는 중요한 그 팩트라고 보는데 예. 팩트조차도 대통령이 꼼수를 부린다. 청와대가 꼼수를 부린다. 이런 거는 시각이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생각합니다. 대리인단은 왜 말을 바꿨을까요? 어떻게 바꿨다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한 수부터 뭐냐면, 이렇게 누가 그러면 음모론이었어요. 네. 누가 그 차량을 돌진해서 사고를 내고 일부러 그걸 지연시켰다. 하는 어떤 그런 음모론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럼 안 밝혔느냐. 네. 그렇게 억울했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 대리인단은 어쨌든 누군가 차로 돌진을 해서 사건이 나고 그러면서 얼만큼 많이 지체됐다라고 했다가 이것이 이제 곧 사실이 그게 아닌 걸로 밝혀져서 그걸 예. 정정을 했죠. 그게 차가 돌진한 게 아니라 차가 이게 움직이질 않아서 예, 누가 예. 주차를 했는데 불러도 그 주인이 안 오고 차가 움직이질 않아서 밀다가 그냥 견인차 불러서 견인을 했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꾼 그러니까 차량 거죠. 돌진 사고가 그렇죠. 차량 아니었다고 말을 아니었고.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 자리에 있었던 경찰들도 다 예.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그 견인차 불러서 그냥 차를 끌어냈다. 예. 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벌어졌던 일이다. 그러니까 저게 위에서 CCTV를 찍은 건데 예. 대리인단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잘한 거죠. 저게 누가 돌진해서 멈췄는지 뭐 엔진이 꺼져서 멈춘 건지 예. 그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사고가 아니, 났구나. 지금 이거는 박 대통령이 전에 세월호 관련 얘기를 할 때 중대본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고 본인 언급을 직접 한 얘기를 부분이에요. 했어요. 네.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을까? 예. 뭐 사고 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고를 밝히지 않았어요. 무슨 사고가 났던 거죠? 큰 사고일 수도 있고 별 볼일 없는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고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중대본을 간다고 난 다음에 중대본까지 가는 시간이 거의 2시간 반 정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리가 가깝잖아요.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너무함이 그랬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걸렸을까? 경호 때문에 물론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경호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하는데 마침 대리인단 쪽에서 봐라. 이 사고가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다. 저 동영상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돌진 사고가 차가 깨끗해요. 돌진 사고라고 하면 여기 얘기하면은 무슨 원한이 있다든지 또는 불만이 있어서 차량 돌진하면 앞이 깨지지 않습니까? 차가 멀쩡해요. 그럼 돌진 사고 있었으면은 저는 분명히 CCTV 있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는 공개를 안 했을까? 지름길 이상하다 했는데 보니까 돌진 사고가 아니고요. 보니까 차량이 주차돼 있는 거 이거 빼내라고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은 대리인단이 제시하는 저 바른 내용들이 얼마나 엉성하게 제출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한 것은 아니 그러면 진짜 대통령이 웬들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 정확하게 2시간 반이 아니고요. 2시 50분에 그 정확히 청와대에 예. 구조됐다는 것은 그 오보입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라는 보고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니, 중대본을 그 부분도 가겠다. 가겠다 얘기를 얘기를 한 한번 거예요. 들어보고요. 11시부터 11시 반경에 오보가 수정이 됐습니다. 아니,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간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보고된 보고된- 50분이라니까요. 그거 다 복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럼 참모들하고 50분까지 몰랐어요. 결정을 해가지고 아니 대통령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끝이 없죠. 근데 예. 지금까지 알려진 걸 복기를 해보면 2시 50분에 세월호 저 구조된 거 학생들 구조된 거 잘못됐답니다 하고 보고 들어온 거예요. 대통령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예. 이제 경호실이라든가 비서실에 알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그냥 나갑니까? 예. 그죠? 뭐 옷차림도 있을 것이고 그 예.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도착한 시간이 구조본에서 자리에 앉은 시간이 5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상황에 저게 벌어진 건데 저것조차도 부인을 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그 전에 한 얘기 왜 안 밝혔냐 뒤늦게 얘기를 하느냐 그다음에 2시간 동안에 뭐 했느냐라는 생각이 조금씩 밝혀지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뭐 이때까지 진짜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대면 보고 못 받은 데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식하고 이제 있잖아요. 예. 제가 조금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자꾸 이제 2시 50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오보라는 걸 보고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딜레이된 시간은 2시 50분부터 중대본 반문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요. 실제 언론사에서 오보를 정정한 시간은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보라고 하는 것을 이 언론사에서 이 구조가 됐다 안 됐다라는 그걸 누구로부터 취재를 하는 겁니까? 당연히 정부로부터 중대본이나 이런 데로부터 취재를 하기 때문에 2시 50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보가 정정된 게 보고가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를 사실상 신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오보 난 시점, 그래 언론 탓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보가 언론에서 정정이 된 시점 적어도 11시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한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우리 예, 변호사님이 네. 그 세월호 관련 그 7시간을 쭉 복기를 해보시면은 예. 다 나온 얘기입니다. 다 나온 얘기고요. 11시에 왜 그러면은 저 지시 안 하고 구조부는 왜 안 갔니 이런 얘기하는데 11시에는 MBN에서도 저 중계방송하고 있었는데 MBN조차도 구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동영상 그림이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 정확히 좀 얘기를 하실 아니, 필요가 11시 있다. 반 정도에 11시 다 반 정도에 오보가 수정이 됐습니다. 오보가 됐다고 첫 수정이 방송이 됐습니다. 11시 반에 모든 나왔습니다. 상황이 한국 사회가 어렵다는 거는 다 이미 증명이 아니, 됐잖아요. 교수님. 그날 11시 반 정도에 처음으로 그런 YTN 에서. 구조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오보라고 하는 사실이 언론에 나왔어요. 11시 반 정도에. 그날. 알겠습니다. 아니, 예, 그 상황 속에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특검에서 이제 검찰로 또 가는 수사 내용 중에 하나가 우병우 전 수석인데, 글쎄요, 이종근 실장님, 네. 우병우 수석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면 가능성이 100%다라고 일단은 운을 띄워놨어요. 예. 아니, 그 부분이 예.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박영수 특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우리한테 시간만 있었다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우리가 재청구했으면 당연히 나왔을 거다. 예. 그러니까 100% 나왔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검찰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제 검찰한테 넘겼는데 특수원한테 자, 이제 우리가 수사 다 했으니까 재청구만 하면 분명히 나올 거야. 라고 했다면 정말 정국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예. 다 나올 거라고. 어차피 수사는 수사 기록은 넘기고 검찰 특수본이 다시 구성이 되면 뭐 제대로 수사를 하겠지만 표현은 그건 아닙니다. 표현은 우리한테 시간이 없었다. 시간만 있었다면 우리가 재청구했을 텐데
테고 재청구했으면 100% 나왔을 것이다 라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변명을 하는 거죠. 왜 변명을 하냐면 다른 건 다 칭찬을 받는데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지금 거기 있는 기자들부터 국민들로부터 다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박영수 특검도 변명 아닌 변명처럼 100%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시간만 있었으면 우리도 재청구했을 테고 그러면 나왔을 거다. 그만큼 우리는 확보돼 있고 그런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를 사실 이거야말로 사실 변명을 한 거죠. 변명을 한 겁니다.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네요. 예, 그래도 이제 그 박영수 특검이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수사해서 영장에 넣으면 예. 100%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을 그 해경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검찰 수뇌부에게 수사팀에게 전화한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영장을 집행을 방해받았다라고 지금 당시에 수사팀에서 수사를 한 사실, 그 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전화를 한 기억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긴 했지만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해경과 검찰이 충돌하는 모습을 내가 중재하기 위해서 했다는 어떤 그런 해명을 했는데 이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조금 명확하게 혐의가 입증이 되고 그다음에 영장도 발부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이 부분은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들은 못했다라는 그런 단서를 지금 아니, 반성합니다. 김 변호사, 이 얘기는 뭐예요? 우병우 수석이 조사를 13시간 동안 한 다음에 우병우 수석이 집에 안 가고 자필 진술서를 받았다는 얘기? 어떤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필 진술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떻게 영장이 발부가 안 됐느냐라는 그 과정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11시 40분까지 수사를 10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수사를 받았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 5시간 동안 본인이 수사한 그 기록을 꼼꼼히 거의 외우다시피 다 보고 갔답니다. 본인이 진술한 부분은 내용, 그러니까 검찰이 진술한 내용,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전부 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그대로 이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본인과 함께 근무를 했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던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네. 검찰 파견 검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안 검찰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나를 옹호해야 되는 나를 방어해주는 논리의 진술서를 작성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영장 발부받을 때 영장 실질심사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치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영장 그러면은 실질심사 5시간 동안 그 본인의 진술서를 다 외워버린 겁니까? 뭐 거의? 전부 다 외웠겠냐마는 그래도 네. 중요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방어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진술을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은 거의 다 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예. 증인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리한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이러이러했다 그게 안 되니까 미리 이것을 다 자필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한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게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분이 이제 제가 있든 없든 앞으로는 뭐 밝혀지겠죠. 기소가 되든. 근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지가 손상되기 시작한 게 우병우 수석부터입니다. 지난해 가을이죠. 예. 이때 여러 가지 뭐 아들의 병역 뭐 코너링 얘기도 나오고 해서 박근혜 정부의 신뢰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이 매우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불쾌하고 이런 감정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전 네. 그 법적으로의 유무죄를 떠나서 국민정서법에 많이 그 위배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닙니까? 우리 특검 70일 동안 우병우 수석 왜 안 하냐고 다 우리 언론인들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한 열흘 남겨두고 소환했죠. 마지막 부분에. 네. 그래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지 저렇게 진술서까지 외운 상태에서 예.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좀 또 착잡한 거죠. 예. 왜 특검이 수사를 잘 못했을까? 죄는 없나? 그러면 가을에 느꼈던 지난 가을에 우병우 수석을 통해서 느꼈던 박근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분노 이런 거 다 어디 갔는지 예. 그런 점에서 저 특검이 정말 아쉬운 과정을 많이 거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그래가지고 자기의 구속영장을 결국은 못 받게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그거를 갖고 뭐 그것이 위법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나 다 사실은 피의자나 참고인신분으로 갔을 때 자신이 진술한 걸 볼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게 하고 또 봐야 됩니다. 봐야지 나중에 뭐 검찰에, 나중에 뭐 이 재판에 갔을 때도 자신이 정확하게 그거를 증언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MBN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